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오늘날 흔히 폭군으로 불리지만 그의 폭발적인 분노와 잔혹성의 이면에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친모는 성종의 두 번째 중전 패비 윤씨였습니다. 영민했으나 강단 있는 성격과 질투심 탓에 후궁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1479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연산군은 겨우 4살이었습니다. 어린 그는 진실을 모른 채 성종의 계비였던 정연왕후 윤씨를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즉위 직후 성종의 행장을 편찬하던 중 윤기견이라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며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신하들이 패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답했을 때 연산군 일기는 그날 임금이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끼니는 곧 나라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이는 단순한 식사 거부가 아닌 엄청난 충격의 표현이었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이미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은 한동안 묘이장과 제사 같은 효심의 행위만을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반대하는 대신들을 심하게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으나 내면에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불공대천의 원수가 새겨졌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반에 곧장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무오사화를 통해 대간을 제압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훈구 대신들마저 점차 자신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모친의 죽음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준비를 합니다. 민간에는 이 시기 피 묻은 적삼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패비윤 씨가 사사될 때 피 묻은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맡기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훗날 연산군이 이를 보고 분노하여 숙청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산군 일기에는 없는 기록으로 후대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연산군의 복수를 극적으로 상징하는 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록 속 연산군은 패비를 모함한 자들은 불공대천의 원수라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훈구와 사림을 제압하고 절대 권력을 구축할 정치적 명분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재구성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상처와 한 군주의 권력욕이 교차하면서 복수의 불씨는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1503년 창덕궁에서 열린 양로연에서 예조판서 이세자가 술을 흘려 왕의 옷을 적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으나 연산군은 곧바로 그를 파직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대신들이 나서서 해명했지만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세자가 바로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작은 실수가 연산군에게는 억눌릴 원한을 다시 건드린 불길한 신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504년 3월 20일 밤 창경궁은 피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연산군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성종의 후군 귀잉 정씨와 엄씨를 끌어내리라 명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미 중년의 나이에 궁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술기운과 분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두 여인을 마구 매질하라 지시했습니다. 더 끔찍한 장면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이복 동생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몽둥이를 들려주며 어머니를 직접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두운 정각 안에서 두 형제는 상황을 알아채고 망설였으나 왕의 명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양군은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휘둘렀지만 봉안군은 끝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격분한 연산군은 내관들에게 계속 매질을 시켰고 결국 두 귀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 과정을 차분히 기록했지만 뒤죽박죽 얽힌 명령과 급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을 전하며 그날 밤 왕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망한 두 후궁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 젓갈로 만들어 산과 들에 뿌려졌고 일주일 뒤에는 서인으로 강등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모친 윤씨를 재헌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이 잔혹한 의식은 단순히 사적인 원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정치적 선언이자
앞으로 이어질 피바람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재헌왕후 복위를 선포하자마자 칼끝을 신하들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폐비로 만드는 데 동의했거나 사사과정에 관여했던 대신들을 모두 찾아내라 명한 것입니다. 첫 희생자는 이세좌와 윤필상이었습니다. 이세자는 재헌왕후에게 사약을 내린 장본인이었고 윤필상은 폐비 과정에서 앞장섰던 훈구 대신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 이세자가 평안히 죽었다는 말을 듣고 건방지다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윤필상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오히려 그 담담함이 왕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어 숙청의 대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까지 뻗어갔습니다. 남효온,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어세겸, 심해 등 성종때를 빛낸 인물들은 무덤에서조차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파헤쳐져 부관 참시를 당했고 심지어 한치영은 부관 능지라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죽은 자의 뼈마저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흩뿌리는 쇄골 표풍이란 말 그대로의 참혹한 장면이 조선 땅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이극균이었습니다. 그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사이 좌의정을 지낸 고위 대신이었으나 폐비 사건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이유와 연산군과의 갈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 직전 그는 죽을 죄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마저 연산군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친척과 지인, 심지어 그와 인연을 맺었던 무사들까지 변방으로 내쫓겨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연산군의 복수는 개인적 원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씨를 말리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숙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훈구 대신 성주는 병든 노구를 이끌고 옥졸들에게 끌려와 처형당했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장곤, 이윤검 등 연산군에게 밉보인 인물들이 줄줄이 처벌당했습니다. 심지어 유자광과 임사홍처럼 연산군의 측근조차 과거 훈구와의 연관이 문제되자 처벌 대상에 오를 뻔했습니다. 궁중은 연일 국문과 고문으로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갑자 육간신이라 명명한 이세자, 윤필상, 성준, 이극균, 한치영, 남효온의 집을 모조리 허물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버렸습니다. 집안의 영광은 연못 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연산군 일기와 후대 기록에 따르면 갑자사화로 처벌받은 이는 약 239명, 그중 122명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연좌자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무오사화 때는 사림이 주로 타격을 입었다면 갑자사화는 오히려 훈구파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적 무게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입니다. 사림과 훈구, 어느 쪽도 왕에게 아니 되옵니다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은 오직 지당하옵니다만을 되뇌었습니다. 연산군은 마침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은 곧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치와 향락, 그리고 개인의 분노를 풀어내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정은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림과 훈구 양쪽을 모두 무너뜨린 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국가개혁이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권력을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궁궐에는 기녀와 광대들이 넘쳐났고 국고는 연회와 건축에 탕진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왕이 궁주의 향락 전용 공간을 꾸미고 매일 연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기생 장녹수와 같은 인물들이 궁정 정치에 개입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탁해졌습니다. 결국 연산군의 복수는 자신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지만 그 권력은 곧 자기 파멸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꺼진 뒤 남은 것은 불타버린 조정과 권력에 취한 한 군주의 허망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결국 신하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506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조선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중종반정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훈구 대신들이 중심이 되어 거병한 반정군은 비교적 순조롭게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끝내 저항하지 못하고 배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며 분노와 허탈 속에 허우적였다고 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연산군이 무너뜨렸던 훈구 대신들의 손에 의해 그가 몰락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시작한 복수극은 결국 아들의 파멸로 기결된 셈입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단순히 한 아들의 원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정치구조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살림과 훈구가 모두 꺾였고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살림은 일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다시 부활하여 성리학적 도덕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훈구파는 회복되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산군 개인의 삶을 본다면 그의 복수는 참혹한 성공이자 치명적 실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원수를 처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주의 자제와 균형을 잃고 폭군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전해진 피 묻은 적삼 이야기나 과장된 정승이 여전히 퍼져 있는 것도 그만큼 연산군의 복수가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후대인들은 그를 복수의 눈이 멀어 나라를 무너뜨린 군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산군 일기를 면밀히 보면 그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라 아버지 성종시대의 정치구조와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의 죽음을 모르고 자라다가 즉위 후 그 진실과 마주했을 때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가를 복수의 무대로 삼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결국 조선에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권력을 잠식하면 어떤 비극이 오는가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